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여러분은 동양과 서양의 경계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역사가들은 동유럽과 튀르키예 지역의 경계가 동서양의 분기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동서양의 분기점을 넘어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 나타난 20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우리에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친숙하게 알려진 그런 이름이죠. 과연 이 젊디 젊은 왕은 어떻게 아시아를 정복해 나갔을까요? 그 첫 출발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케도니아에 20살밖에 안 되는 젊은 왕이 3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소아시아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대제국 페르시아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왕 중의 왕 다리우스 3세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코웃음을 치게 되죠. 세계 최강의 대제국인 우리 페르시아에 고작 3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쳐들었단 말이냐.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는군. 소아시아의 지방 장관들과 그리스 용병대 장군 멤논에게 알아서 알렉산드로스를 처치하라고 전해라. 페르시아는 워낙에나 넓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지방 장관을 두는 시스템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방 장관들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해서 일종의 지방 자치제와 같은 형태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에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리스와 다르게 페르시아는 용병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군사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페르시아는 그 중에서도 그리스 출신의 용병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의 당시 군사 특징이 긴 창과 넓은 방패를 특징으로 하는 중무장 보병의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중무장 보병이 주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갑옷이 가벼운 그런 경무장 보병 형태가 주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그리스 군사의 전력이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소아시아의 그리스 용병대의 대장은 멤논이라는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굉장히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런 뛰어난 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아시아의 지방 장관들과 또 그리스 용병단 대장인 멤논이 힘을 합쳐서 알렉산드로스와 싸우게 된 것이죠. 소아시아 지방 장관님들, 저 멤논은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와도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매우 강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정면 대결보다는 그들의 보급로를 끊고 뒤로 물러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릴라 전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무슨 소리인가 멤논. 그대가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라고 하지만 한낱 용병대의 대장인 것을 잊지 말게나. 우리 대제국 페르시아의 군대가 저런 20살의 애송이에게 당할 것 같은가? 하하하. 우리는 알렉산드로스 저 애송이가 소아시아로 넘어오자마자 우리 대제국 페르시아의 무서움을 바로 깨닫게 해줄 것이야.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의 페르시아군은 멤논의 어떤 요청과는 달리 결국 알렉산드로스와 정면으로 대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발칸반도에서 헬로스폰토스 해협을 건너 소아시아로 넘어오게 된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페르시아군은 헬로스폰토스 해협으로부터 60km가량 떨어진 그라니코스라는 강 부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알렉산드로스의 오른팔 장군인 파르메니온 장군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전하, 지금 페르시아군은 가까운 그라니코스 강이 흐르는 병원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첫 전투이니만큼 확실한 승리를 위해 밤을 틈타 야습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파르메니온, 나의 승리를 위한 그대의 조언은 정말 고맙네. 하지만 나 알렉산드로스는 승리를 훔치고 싶진 않아. 우리는 전열을 재정비한 뒤 해가 떠있는 대낮에 당당하게 페르시아군과 맞서 싸워서 결판을 내도록 하겠어. 하하. 이렇게 해서 자신감에 가득 찬 알렉산드로스는 그라니코스 강이 있는 평원에서 페르시아군과 첫 번째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훗날 이 전투를 두고 그라니코스 전투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그럼 양군의 진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라니코스 강을 중심으로 강의 동쪽에는 페르시아군이, 그리고 이 강의 서쪽에는 알렉산드로스 군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군의 진영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형태였는데요. 자, 먼저 우익을 살펴보면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기마 군단 15,000기가 전진 배치되어 있는 형태였고요. 그 뒤를 바치는 것은 1만여 명의 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익에는 아까 말한 그리스 용병단의 뛰어난 장군이었던 멤논이 이끄는 그리스 용병단 8,000명, 그리고 그 뒤로는 또 페르시아 보병이 1만여 명 정도가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죠.
결국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오른쪽에는 페르시아가 자랑하는 기마 군단이, 그리고 왼쪽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리스 용병대장 멤논의 그리스 용병단이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럼 이 그라니코스 서쪽에 있던 알렉산드로스의 군의 진영은 과연 어땠을까요? 전투의 천재로도 알려져 있던 그 알렉산드로스는 진영 자체도 굉장히 섬세하게 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파르메니온 장군, 그대에게 25,000명의 중무장 보병을 맡기겠소. 좌익에서 페르시아의 주력인 기마 군단을 막아주시오. 긴 창과 긴 방패 밀집 대형을 자랑하는 우리 팔랑크스 중무장 보병은 반드시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페르시아의 기마 군단이 혹시라도 우회해서 뒤를 칠 수도 있으니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발빠른 기병 2,000기 역시 붙여주겠어. 그리고 나는 2,500기의 기병을 이끌고 나머지 3,500명가량의 가벼운 몸놀림이 가능한 특수부대 히파스피 스타일을 이끌고 우익에 위치하겠소. 상대인 적의 좌익은 노련한 장수 멤논이 이끄는 그리스 용병단이므로 속공으로 단숨에 결판을 내도록 하지. 마지막으로 500기의 기병을 소크라테스에게 맡긴다. 소크라테스, 그대는 500기의 기병을 이끌고 페르시아 중앙으로 먼저 뛰어들어 마치 우리가 모두 페르시아 중앙으로 쳐들어가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신 위험한 500기이니 몸을 조심하거라. 네, 전하.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적을 속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열을 정비한 다음날 드디어 해가 뜨게 되고 전투가 시작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시작하자. 알렉산드로스 군 진영의 중앙에서 단 500기만의 기병을 데리고 소크라테스가 먼저 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마케도니아의 승리를 위하여 가자! 와! 중앙으로 치고 달려나오는 이 소크라테스의 기병들 때문에 페르시아 군의 집중력이 중앙으로 쏠리게 된 틈을 타서 우익에 있던 알렉산드로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유인 기병은 단 500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페르시아 군에게 괴멸당할 것이다. 하지만 나 알렉산드로스는 부하를 그렇게 쉽게 죽게 놔둘 순 없지. 우리도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페르시아 군의 옆구리를 친다. 가자!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명마인 부케팔로스를 타고 가장 선두에 서서 좌익인 페르시아군의 옆구리를 향해 단숨에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페르시아군 좌익 같은 경우에 이 나무와 숲이 좀 우거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수비가 허술했었거든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그 허술한 약점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알렉산드로스의 전광석화 같은 공격에 페르시아군 좌익인 그리스 용병단은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첫 전투였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역시 약간 긴장되고 흥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의욕에 넘쳐 혼자 멀리 떨어져 적진 깊숙이 뛰어든 나머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순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근위 부장이었던 클레이스토스가 재빨리 알렉산드로스에게 뛰어들어 그를 구출하게 됩니다. 전하, 앞으로 아무리 의욕이 앞서셔도 혼자서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고맙네, 근위대장 클레이토스. 앞으로 다시는 위기를 자초하지 않도록 나도 자중하겠네. 이렇게 한 차례 위기를 극복한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페르시아군 좌익을 빠르게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멤논 대장님, 마케도니아군이 순식간에 치고 들어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우리 전열을 무너뜨리다니 대단하군 알렉산드로스. 안되겠다, 전군 퇴각하라. 자, 이렇게 페르시아군의 좌익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동안에 이 페르시아군 우익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페르시아군의 자랑이었던 기마 군단은 공격력이 강한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마 군단은 바로 마케도니아군의 좌익이었던 팔랑크스 중무장 보병을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오른팔이었던 파르메니온 장군은 이 고슴도치 밀집 대형인 팔랑크스를 잘 유지시키면서 기마 군단의 맹공을 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페르시아군의 좌익이 알렉산드로스 왕에 의해서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죠. 이제 페르시아군의 좌익이 무너졌다. 알렉산드로스 왕께서 협공이 가능해졌으니 우리도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하도록 한다. 가자!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군의 좌익을 무너뜨린 알렉산드로스와 수비를 잘 하고 있었던 이 파르메니온이 공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페르시아군의 기마 군단은 양쪽에서 협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파르메니온의 고슴도치 진영조차 깨기 힘겨웠던 이 페르시아 기마 군단은 이 협공까지 당하게 되면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케도니아 군이 이렇게 강했단 말인가? 모두 도망쳐라! 퇴각해라! 으아! 이렇게 해서 동방 원정의 첫 번째 전투였던 그라니코스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소아시아로 진입하자마자 벌어진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소아시아의 거점 도시를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번 전투를 통해 소아시아에 있는 페르시아군의 주력 부대를 완벽하게 격파했다.
이렇게 되면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소아시아 지역을 빠르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소아시아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역시나 신속하게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 번째 공략 도시는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의 역할을 했었던 대도시 사르디스였어요. 알렉산드로스는 사르디스 성문 앞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너희들의 대부분의 군대는 그라니코스에서 패배하였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라. 성문을 열면 너희의 지휘와 현상체제를 유지시켜주지. 하지만 만약에 잔여 병력을 가지고 저항할 시에는 끝까지 죄를 묻고 모조리 파멸시킬 것이다. 이런 알렉산드로스의 협박은 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던 사르디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소아시아의 평정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패했던 그리스 용병단 장군 멤논 기억하시나요? 이 멤논은 자신의 살아남은 잔여 병력을 이끌고 소아시아의 해안 도시들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안 도시에서 방어진을 다시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방은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해군의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조금 고민을 했지만 결국 이 도시들을 점령하기로 결심을 하였죠. 이오니아 지방의 큰 도시인 에페소스, 밀레투스, 할리카르나소스, 이 세 곳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력을 다해 이 도시들을 차례차례 점령하도록 한다. 사실 알렉산드로스는 해군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육군만으로 빠르게 이 도시들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연일 계속되었고 도망쳤던 그리스 용병단 대장 멤논도 맹활약하였기 때문에 이 전투는 하나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전투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한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결국 이 세 도시는 모두 함락이 되었고 끝까지 저항했던 그리스 용병대장 멤논은 섬으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게 되었죠. 나 멤논은 비록 용병이었지만 페르시아에 충성을 다했었고 최선을 다해 싸웠다. 하지만 마케도니아의 저 젊은 왕은 너무나도 강하구나.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섬으로 도망쳤던 멤논은 이후에 후위를 도모하려 했으나 병을 얻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소아시아를 완벽하게 평정을 하게 되고 드디어 서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과연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와 이 알렉산드로스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때는 기원전 333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23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는 왕 중의 왕이라 불리우던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아무도 넘볼 수 없던 이 당대 최강의 제국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20살의 한 젊은 왕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천재적인 지략가로 알려진 알렉산드로스는 마침내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황제인 다리우스 3세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고대 전쟁사 사상 최고의 전투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전투는 과연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소아시아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점령한 알렉산드로스는 마침내 전열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복한 이 소아시아의 지역들을 안정화시킨 후에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들르게 되는 한 고대 도시가 있는데 이 고대 도시에서 재밌는 일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시여, 고르디온이란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를 환영해 주어서 고맙네. 우리는 지금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중이므로 오늘은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 가도록 하겠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 도시의 중앙 광장에 웬 전차가 하나 놓여 있던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전차와 그 이음새에 단단한 줄이 묶여 매듭이 지어져 있는데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전체 지배자가 된다는 전설이 있습지요. 허허허. 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궁금하니 광장으로 안내해 주게나. 광장으로 간 알렉산드로스는 그 전차와 이음새에 묶여있는 매듭을 살펴보게 됩니다. 굉장히 두꺼운 밧줄로 아주 복잡하게 묶여있던 매듭은 도저히 손으로 풀 수는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모두가 알렉산드로스 역시 이 매듭을 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알렉산드로스가 갑자기 칼을 뽑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매듭을 손으로 풀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군. 그렇다면 나 알렉산드로스는 칼로 이 매듭을 잘라버리면 되지. 야!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버리게 되고 그 매듭은 잘라지면서 전차와 이음새가 드디어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아시아의 지배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함께 어려운 일을 새로운 발상으로 해결하게 되는 예시로 종종 쓰이게 되는 일화인데요. 어쩌면 이것은 알렉산드로스의 진취적인 발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한 일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자른 알렉산드로스는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소아시아 지방을 넘어서 계속 동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서아시아 지방인 시리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산맥 이름은 타우로스 산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아시아의 동쪽 지방과 타우루스 산맥이 굉장히 척박하고 험준한 지형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척박한 지형이 계속되고 험준한 산맥을 넘게 되면 병력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만약 페르시아군이 공격이라도 해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통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급하게 타우로스 산맥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는 전열을 재정비한다는 핑계로 이 알렉산드로스를 공격할 수 있던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고비를 넘긴 알렉산드로스와 우유부단했던 황제 다리우스 3세는 시리아의 작은 평원인 이소스라는 평원에 결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대규모 결전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양군의 진영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양쪽 군대의 병력의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점령한 소아시아 지방에도 일부 병력을 놓고 와야 했기 때문에 총 3만 명의 병력만 이끌고 이소스에 도착을 하게 되죠.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군은 역사가들이 10에서 15만 대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마케도니아군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많은 수의 군대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페르시아 대군은 이소스 평원의 북쪽에 먼저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페르시아의 우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르시아의 우익에는 페르시아의 자랑인 기마 군단이 2만여 명 정도가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페르시아의 자랑 기마 군단은 우익에서 빠른 기동력으로 적의 좌익을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중앙을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워낙 많은 수의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게 겹겹이 포진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총 4겹의 두꺼운 포진을 한 형태였는데요. 그 가장 앞줄에는 스파르타 용병단 2만여 명이 포진을 하고 있었죠. 스파르타 용병단은 그리스에서도 가장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군대이다. 가장 앞장서서 저 마케도니아 중무장 보병을 박살내줄 것이야. 하하. 그리고 스파르타 용병단 뒤에 두 번째 줄에는 황제를 호위하는 최정예 근위 군단인 이모탈이 1만여 명 포진해 있었죠. 그리고 그 이모탈 뒤로는 역시 페르시아의 황제인 다리우스 3세가 화려한 전차 위에 타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페르시아의 대규모 경보병들이 그 다리우스 뒤에 예비 병력으로 뒤를 받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의 좌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의 기병과 경보병의 혼합 형태인 혼성부대를 배치시켰었는데요. 이 혼성부대는 기병과 경보병의 조합이었기 때문에 기동력이 빠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를 좌익에 위치한 목적은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주력인 최정예 기병이 보통 우익에 위치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좌익에 위치해서 이 기병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혼성부대를 배치했던 것이죠. 좌익의 혼성부대로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주력인 기병을 묶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이 묶여있는 틈을 타서 페르시아의 자랑인 우익의 기마군단과 중앙의 스파르타 용병단이 마케도니아의 핵심 중무장 보병을 양으로 밀어붙이면 그들은 우리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야. 하하하. 다리우스 3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영을 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투의 천재라고 알려진 알렉산드로스는 과연 어떤 진영을 짜게 되었을까요?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페르시아군의 진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뛰어난 지략가다운 통찰력으로 페르시아군의 의도를 명확하게 간파하였죠. 페르시아군이 어떻게 나올지 보이는군.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맞춰 추가 진영을 갖추도록 하겠다. 먼저 알렉산드로스는 좌익에 그의 오른팔 장군이었던 파르메니온의 중무장 보병을 얇고 길게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우익에는 자신 알렉산드로스를 포함한 최정예 전력 기병을 포진시키게 되죠. 사실 이것은 이전에 벌어진 전투였던 그라니코스 전투 때와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의 진영이었는데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부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먼저 좌익인 파르메니온의 중무장 보병의 왼쪽 끝에 테살리아 기병을 추가로 배치시킵니다.
페르시아의 우익이 발빠른 기마 군단이므로 그쪽을 상대할 때 가장 좌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동력이 강한 적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우리도 속도전에 능한 테살리아 기병을 배치한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이어서 우익인 자신의 부대 옆에 오른쪽에도 추가적인 부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좌익은 우리의 주력 부대인 기병을 방해하기 위한 혼성 부대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 혼성 부대를 상대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기병과 보병을 섞은 특수 부대를 편성하여 저들을 상대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의 가장 오른쪽 끝에는 발빠른 기병과 또 가벼운 옷차림을 한 보병이 혼합된 특수 부대가 포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원전 333년 11월 드디어 양군의 운명을 건 대결이 이소스 표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페르시아 우익의 기마 군단이 전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알렉산드로스 군 같은 경우에도 알렉산드로스 군 가장 오른쪽에 편성돼 있던 특수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수부대는 페르시아의 좌익인 혼성부대를 제거한다. 혼성부대가 제거되어야 우리의 진짜 주력인 최정예 기병이 페르시아를 향해 단숨에 일격을 가할 수 있다. 뛰어난 지휘관 아래 잘 훈련되었던 알렉산드로스의 특수부대는 단숨에 페르시아의 좌익의 혼성부대를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좌익의 혼성부대 역시도 기병과 보병이 혼합된 형태였지만 알렉산드로스의 특수부대가 워낙 강력하고 빠르게 돌격해오자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적은 수로 저렇게 빠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단 말인가. 알렉산드로스의 특수부대는 매우 강하구나. 퇴각하라. 이렇게 알렉산드로스의 특수부대는 강력하게 페르시아의 좌익을 몰아붙여서 결국 혼성부대를 전장에서 이탈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페르시아의 우익 쪽에서는 기마 군단이 맹공을 퍼붓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페르시아의 자랑 기마 군단, 적들을 단숨에 섬멸시키자. 가자! 페르시아의 자랑인 기마 군단이 맹공을 퍼붓게 되자 알렉산드로스 군의 가장 좌측에 있던 테살리아 기병이 그 기마 군단을 상대합니다. 우리 테살리아 기병은 비록 수는 적지만 숙련되고 뛰어난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이다. 결코 겁먹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기마 군단을 최대한 막아내라. 양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드디어 페르시아의 중앙군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앙의 가장 앞쪽에 위치했던 스파르타 용병단이 드디어 강을 건너 돌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랑스러운 스파르탄! 우리는 최강의 중무장 보병이다. 적들에겐 오직 파멸만 있을 뿐이다. 가자! 이렇게 스파르타 용병단이 돌격을 해올 때 알렉산드로스 군의 좌익이었던 파르메니온 장군의 중무장 보병은 침착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왕께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라고 명령하셨다. 전군, 우리의 자랑인 고슴도치 팔랑크스 진영을 펼쳐라. 적의 중앙군을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 가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중앙군이 스파르타 용병단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음에도 파르메니온의 팔랑크스 진영은 굉장히 단단하게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게 되는 것이죠. 한편 특수부대로 페르시아의 좌익을 제거한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자신의 최정예 기병 3000기를 이끌고 왼쪽 옆구리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중앙군의 정 가운데 황제 다리우스가 있다. 왕을 사로잡으면 전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지. 가자! 우리는 페르시아의 중앙을 가르고 다리우스를 잡으러 간다. 와! 빠르게 페르시아 중앙군의 좌측 측면으로 다가간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기병단은 상대적으로 약한 그들의 옆구리를 격파해내기 시작하죠. 페르시아 중앙군의 가장 앞줄에 속해있던 스파르타 용병단 같은 경우는 가장 앞에서 파르메니온의 중무장 보병을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단을 막아야 했던 부대는 황제의 최정예 근위대인 이모탈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최정예 기병 3000기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페르시아의 근위대 이모탈을 격파하기 시작하였죠. 1만여 명의 근위대 중 무려 6000명이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에 산산조각 나면서 점점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근위부대가 순식간에 절반 이상이 쓰러졌단 말이냐. 누가 어서 저 귀신같은 알렉산드로스를 막아줘라. 어서 제발. 으아! 다리우스 3세는 파괴적인 공격력을 선보이며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3세를 바라보면서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오직 자신을 잡기 위해 빠르게 달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던 다리우스 3세는 화려한 전차도 나몰라라 버려버린 채 옆에 있던 말을 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황제가 도망친다! 다리우스 3세가 도망치고 있다! 황제가 도망쳤다는 소식은 빠르게 페르시아군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도망친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은 페르시아 우익의 기마 군단이었죠.
이럴 수가, 황제가 도망치다니.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도 빨리 도망치자. 으아! 뒤를 돌아보고 도망치는 페르시아의 기마군단에게 테살리아 기병이 그 뒤를 쫓아가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한편 페르시아 중앙군인 스파르타의 용병단의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었던 파르메니온의 중무장 보병들도 드디어 공세로 전환할 기회를 찾게 되는데요. 적의 뒤는 뚫렸고 페르시아의 황제는 도망쳤다. 이제 우리도 공격할 찬스가 생겼다. 페르시아의 중앙군을 섬멸하자. 가자! 한편 다리우스를 잡기 위해 최대한 속력을 내면서 적진을 파괴시키고 있었던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가 자신의 예상보다 빠르게 도망치게 되자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 페르시아 황제 녀석을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른다. 끝까지 쫓아가보자. 이리야! 알렉산드로스가 도망치는 다리우스 3세를 끝까지 쫓아가려 하던 찰나에 파르메니온의 전령이 도착을 하게 되죠. 전하,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페르시아의 중앙군을 모두 괴멸시키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리우스는 이후에 또 잡을 기회가 있을 것이니 전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네, 파르메니온 장군. 아쉽지만 지금은 계획대로 페르시아 군대를 괴멸시키는 것에 집중하겠네.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를 쫓아가는 것을 포기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중앙군의 후방에서 페르시아군을 포위하고 일격을 가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중앙군의 전방에는 파르메니온의 중무장 보병이 돌격을 하게 됨으로써 페르시아 중앙군은 앞과 뒤 그리고 측면 부분까지도 포위를 당하게 되면서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전사자 11만 명 대 500명. 고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로 남게 되는 이소스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최대의 승부처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된 알렉산드로스와 허겁지겁 도망치게 된 다리우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일단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투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소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소스 전투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최강 병력을 이끌고 알렉산드로스를 깨부시기에 왔다가 자신이 대패를 했던 그런 전투였죠. 반면에 가우가멜라 전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페르시아의 최후의 결사항전이었다. 다리우스의 영혼까지 쥐어짰던 그런 전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우가멜라 전투가 왜 그렇게 유명하고 또 페르시아 최후의 숨통을 끊었던 그런 전투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된 알렉산드로스. 대승을 거둔 알렉산드로스는 도망친 다리우스 3세를 바로 뒤쫓아서 동쪽으로 진군하지 않고 남쪽인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로스는 뛰어난 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전투에서 자잘하게 승리를 한다고 한들 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보급로의 확보와 후방의 안정화였던 것이죠. 쉽게 말해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잘 싸우는 무적의 군대라 하더라도 밥이 끊기면 싸울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투에서 계속 이기며 승승장구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후방에서 뒤통수를 맞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후방을 안정화시키고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집트 지역과 팔레스타인, 즉 중근동 지방을 자신의 지역으로 확보하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번 편 내용이었던 그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알렉산드로스의 티로스 공방전, 정말 고대 사상 최악의 난이도로 알려져 있는 그 티로스 공방전을 힘겹게 치르고 그 뒤에 이제 레반트 지역을 완벽하게 확보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이집트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는 굉장히 저희에게도 익숙한 나라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굉장히 유명한 고대 유적지도 있고, 또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아재들이라면 이집트 출신의 굉장히 잘 나가는 축구 선수인 뭐 살라 같은 선수도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고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속하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인류 문명의 시작을 4대 문명이라고 소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바로 뭐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기원전 4000년경에 시작한 현재 중동 지역의 문명이죠. 그리고 이 문명의 지역은 지금의 뭐 이라크나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처에서 서로 문화를 주고받으면서 또 태동한 문명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집트 문명인 것입니다.
사실 뭐 지도를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중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이집트 문명은 서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그런 문명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중간에 교두보 지역인 레반트,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 이 세 군데를 함께 묶어서 중근동 지방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역사가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지금은 이 지역이 막 전쟁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사막도 엄청 많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날씨도 되게 덥고 뭐 석유밖에 없고 뭐 이런 느낌인데 당시에 사실 고대 시대에는 이 지역이 강도 굉장히 풍부했고 그다음에 사람이 경작지를 지을 만한 그런 비옥한 땅이 굉장히 풍부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위치를 보시면 사실 이 유럽과 그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이 중간에 교차하는 딱 그런 지점이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인데 하필 이 지역이 굉장히 또 비옥한 땅이었으니 얼마나 그 지역이 풍요롭고 중요한 땅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 이집트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또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직접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파라오인 것인데 알렉산드로스는 그 고유의 문화를 또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페르시아인들은 지방 장관을 둬서 이집트를 통치했는데 사실 지방 장관은 뭐 신의 아들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굉장히 반란도 자주 일으켰었거든요. 이집트는 굉장히 신의 아들을 중요시하고 이 신의 아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려야 이집트 사람들이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것을 눈치를 딱 까고 결국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그 신전으로 찾아가서 이 신관들에게 직접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받고 그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페르시아의 지방 장관의 지배에 불만도 많았던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지배자이자 또 이런 이집트의 고유의 문화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친근하게 자신들의 문화에 익숙하게 힘을 쓴 그런 알렉산드로스에게 이집트인들이 훨씬 더 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도 화답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뛰어난 이집트의 문명 수준과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중요성에 걸맞은 새로운 신도시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속하는 그 대도서관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집트에서 신의 아들이 되고 이집트의 열렬한 환영도 받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정말 유명한 신도시까지 계획에 착공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에 드디어 다리우스를 만나기 위해 다시 동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소스 전투가 끝난 뒤에 승자였던 알렉산드로스와 패자였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다시 재회하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당연히 양쪽 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겠죠.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자신이 제일 처음에 정복한 소아시아 그리고 이소스 전투 승리 후에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과 북아프리카인 이집트 지역까지 확보를 함으로써 중근동 지방을 완벽하게 제패하고 보급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후방을 안정화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반면 다리우스 3세는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절박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일단 이소스 전투에서 다리우스는 자신의 최정예 부대들과 주력 부대를 모두 잃게 되거든요. 거기에 그 중요한 전투에서 대국의 황제인 자기 자신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 황제로서의 권위도 엄청 추락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페르시아 남아있는 동쪽 지역의 군사들을 열심히 긁어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31년 드디어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를 떠나서 다리우스가 있는 페르시아 제국 즉 동북 쪽을 향해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알렉산드로스가 제패한 중근동 지방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지역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류 문명이 최초로 시작을 했던 곳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지역이 정말 발달된 문명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비옥한 토지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이자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겠죠. 실제로 페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두 개인 바빌론과 수사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속하고 있었고, 그 도시들은 정말 엄청난 황금과 보물도 가지고 있던 초고도 문명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당연히 절대로 뺏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이곳에서 알렉산드로스와 최후의 결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전의 장소는 바로 현재 이라크 지역의 북동쪽의 작은 평원으로 알려진 가우가멜라라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가우가멜라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다리우스 3세 같은 경우에 알렉산드로스보다 자기가 어쨌든 유리했던 부분은 병력의 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를 해야 되는 공성전, 성에서 지키는 그런 걸 공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공성전을 선택하지 않고 이 넓은 평원에서 회전이라고 하죠. 이 평지에서 많은 병력들이 한꺼번에 부딪혀서 결판을 내는 걸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 회전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다리우스가 이 페르시아의 많은 병력을 상대로 이 알렉산드로스의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의 수를 끝장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게다가 이 페르시아의 주력은 결국은 걸어다니는 보병보다는 이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 군단이 주력 부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말은 당연히 더 드넓은 평지에서 활용도가 높은 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자신의 최전력이 기마 군단이기도 하고, 또 병력의 수에서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을 지키는 그런 쫄리는 전투보다는 평원에서 한 방의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회전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이 다리우스 3세가. 근데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답게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가오가멜라 전투이니 그 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오가멜라 평원에 먼저 자리를 잡은 건 다리우스 3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알렉산드로스가 이 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 자신의 중근동 지방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로 넘어오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알렉산드로스보다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자신의 안방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싸우는 장소도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굉장히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군 진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다리우스 3세는 이소스 전투에서 크게 패했잖아요. 당연히 다시는 그 패배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합니다. 짠! 이게 뭐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낫전차라고 불리는 유닛인데요. 말 그대로 이 마차 같은 전차, 그리고 몇 마리의 말이 또 그 전차를 이끌고 그 전차 위에 병력이 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자세히 보시면 그 바퀴에 긴 낫이 달려있어요. 1m 정도의 낫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차가 앞으로 쫙 전진을 하면서 이 바퀴에 달린 낫으로 사람들을 쫙쫙 벤다, 이런 유닛이었던 것이죠. 옛날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해요. 배너 이런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이 낫전차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아마도 알렉산드로스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중에 하나인 그 중무장 보병 고슴도치 팔랑크스 진영으로 유명한 중무장 보병을 조금이라도 깨부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 왜냐면 이 중무장 보병이 굉장히 방어력이 높단 말이에요. 고슴도치로 철갑으로 딱 감싸고 있으면 굉장히 뚫기 힘든 그런 진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낫전차로 그 진영을 좀 흐트러뜨리자,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짠! 여기는 또 코끼리 15마리를 또 데리고 와요. 얘는 반지의 장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은데, 이 코끼리 위에 병력이 타고 있고 이런 코끼리 부대를 데리고 온 건데, 이제 페르시아가 굉장히 광활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인더스 문명, 즉 인도랑 국경을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 지역에 있는 인도산 코끼리를 아마 전력으로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코끼리는 일단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거대하고, 고대 시대에서는 일단 탱크나 전차와 같은 그런 용도로 돌격용으로 쓰이려고 그렇게 다리우스가 비장의 카드로 데리고 왔던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는 이 비장의 카드 코끼리와 전차 부대를 가장 앞쪽에 전진 배치를 시켜놓습니다. 특히나 이 전차 부대는 굉장히 평지에서 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차 부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리우스는 이 가오가멜라 땅을 미리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까지 시행을 했다고 해요. 나름대로 굉장히 절치부심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다리우스는 양쪽 날개, 즉 양이개는 페르시아의 자랑인 기마 군단을 배치합니다. 자, 그럼 일단 좌측 날개인 좌익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좌익이 가장 중요한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좌익을 마주보는 위치는 결국 알렉산드로스 마케도니아 군의 오른쪽인 우익이거든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군의 우익에는 어떤 병력이 배치했느냐, 항상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이끄는 최정예 기병부대, 즉 헤타이로이라고 불리는 그 최정예 기병 전력이 마케도니아 군에서는 우익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우익의 맞은편에 있는 페르시아의 좌익이
알렉산드로스를 직접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겠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사실 이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기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었는지 이소스 전투에서 직접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이 헤타이로이가 자신을 끝까지 쫓아온 게 너무 무서워서 결국은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리우스 3세는 정말로 페르시아의 좌익에 가장 힘을 줬다고 보시면 되고,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든 자신한테 또다시 돌격해오는 것을 피하고 싶었겠죠. 이 좌익의 사령관을 맡은 자가 바로 베소스라는 자입니다. 베소스는 페르시아의 동쪽 지방인 박트리아의 총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동쪽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바로 현대시대의 중앙아시아라고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탄하는 나라들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척박하고 좀 험준한 지형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험준한 지역에는 항상 먹을 게 부족하고 민족성이 굉장히 좀 사나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박트리아 지방 역시 굉장히 민족이 좀 사납고 공격적이고 드세고 이런 민족성을 띠고 있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소스는 그 지역의 총독이고 그 지역에 뛰어나고 사나운 기병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좌익에는 페르시아에서도 가장 사납고 험준한 지형인 박트리아 기병이 배치를 하고 있었고, 이 베소스가 알렉산드로스를 맨투맨처럼 수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날개엔 누가 위치해 있느냐? 오른쪽 날개인 우익에는 마자이오스라는 사령관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이 마자이오스 역시 페르시아의 어떤 바빌론 총독 출신인데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한 장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자이오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기병은 페르시아의 가장 중요한 엘리트 귀족 자제들의 기병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양쪽 날개에 다리우스는 자신의 최정예 전력인 기병 군단을 갈아 넣어서 모았던 것이라 보시면 되고, 총 3만 명으로 기마 군단의 수가 알려져 있는데 3만 명이 사실 굉장히 많은 수였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기병 자체가 많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도 기병이 10,000명이 채 안 됐거든요. 사실 알렉산드로스도 기병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유형의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10,000명이 안 됐지만 이 페르시아는 정말 기마 군단을 긁어 모아서 3만 명까지 배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 이 중앙에는 늘 그렇듯 다리우스가 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 다리우스를 지키는 보병이 두껍게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당연히 다리우스 앞쪽으로는 전진 배치되어 있는 보병들이 싸움을 잘해야겠죠. 앞으로 나가면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다리우스의 앞쪽으로는 황제를 지키는 근위 부대인 이모탈, 그리고 그 앞에 또 이제 중무장 보병으로 알려진 그리스 용병단이 배치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이제 뭐 잡다한 경보병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다리우스 뒤쪽에 배치된 이 경보병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합지졸인 병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병력이 10에서 15만 명 정도로 역사가들이 추정을 하는데, 이런 굉장한 대군이 가우가멜라에 이제 결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가우가멜라 전투의 시작 직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하. 자, 그렇다면 오늘은 드디어 전투의 하이라이트가 나오겠죠. 어쩌면 기원 전시대, 즉 고대 시대의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와도 같은 그런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면 또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리고 세계사를 통틀어서도 늘 최상위 명장, 즉 SSS급 명장으로 늘 랭크되는 전쟁의 신 알렉산더 대왕은 과연 이 전투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오늘 춘닥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알렉산드로스 왕이라고 말을 하죠. 일단 가우가멜라 평원, 즉 전장에 도착을 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적진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일단은 모든 명장들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장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페르시아의 진영, 적의 진영부터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뛰어난 명장들의 어떤 기본 조건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보 수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면 고수들이 항상 끊임없이 정찰을 보내잖아요. 뭐 프로브를 보낸다든지 드론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는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끊임없는 정보 수집인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역시 이런 정보 수집에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는 스타크래프트 고수처럼 끊임없이 계속 정찰을 보냈고, 특히나 적을 혹시 사로잡거나 포로를 삼게 되면 직접 가서 포로에게 신문을 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캐냈습니다. 이렇게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알렉산드로스는 이번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역시 페르시아 군의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리우스의 의도까지도 역시 명확하게 간파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는 이번에 공격적인 진영을 펼치고 있군. 맨 앞줄에는 특별한 무기인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 그리고 양쪽 날개에는 가장 중요한 전력인 기마군단을 포진해놨다. 이것은 물량으로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우리를 포위해서 결국 잡아먹겠다는 생각이지. 자, 그렇다면 알렉산드로스는 과연 이 페르시아의 진영에 맞춰서 어떻게 진영을 짜게 되었을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렉산드로스의 전체적인 진영을 보시게 되면 이 진영 자체를 약간 비스듬한 각도의 사선 대형으로 길게 펼쳐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다리우스는 분명히 알렉산드로스를 포위해서 쌈 싸먹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역시 이렇게 길게 펼쳐놓으면서 비스듬한 사선 대응을 해놓게 되면 상대방이 알렉산드로스의 진영을 쌈 싸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알렉산드로스가 진영을 길게 하지도 않고 좁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훨씬 더 쉽게 싸먹혔을 것이고, 이런 사선 대응으로 해놓게 되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슬라이딩 효과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포위 공격을 최대한 의식해서 짰던 그런 진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을 하나 살펴보게 되면 일단 양쪽 날개를 보시게 되는데 이 양쪽 날개도 약간 활 모양처럼 휘어지는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휘어지는 활 모양의 진영 역시도 상대방의 포위 공격을 최대한 의식해서 상대방이 옆으로 공격을 해왔을 때도 대처를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빠져나가기 쉽게 그렇게 상대방의 포위 공격을 의식한 활 모양의 진영을 펼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부 진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진영 자체는 알렉산드로스가 굉장히 즐겨하던 그런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먼저 중앙을 보시면 마케도니아의 자랑인 중무장 보병, 고슴도치 대형으로 유명한 그런 팔랑크스를 펼칠 수 있는 중무장 보병이 중앙에 먼저 포진을 합니다. 그리고 좌측 좌익에는 알렉산드로스의 영원한 오른팔 고참 장군인 파르메니온 장군이 이끄는 테살리아 기병이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늘 그렇듯 마케도니아의 가장 공격의 핵심, 즉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이끄는 최정예 기병 헤타이로이라 불리는 최정예 기병 전력이 우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타이로이 부대를 지원하는 가벼운 발놀림의 경보병과 궁수로 이루어진 특별한 별동대도 같이 추가적으로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추가점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이번에는 가운데인 중무장 보병이 굉장히 방어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어력 때문에 보통은 한 줄로 배치를 시켜놨었는데 이번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만큼은 이 중무장 보병을 두 줄로 배치를 해놓습니다. 왜냐? 바로 알렉산드로스는 상대방이 포위 공격을 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의 중무장 보병이 포위를 당하거나 무너지게 될 시에 두 번째 겹에 있는 중무장 보병이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놓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1년 10월 11일 드디어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다리우스를 맞이하러 출격을 하게 됩니다. 제군들이여, 우리는 당대 최강의 제국 페르시아를 상대로 연전 연승을 거둔 무적의 용사들이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적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직전까지 와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를 무찌르고 동방의 아름다운 대제국 페르시아를 모두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이다. 모든 영광은 그대들에게. 가자!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렇게 연설을 하지 않았을까 춘닥터가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게 됩니다. 일단 먼저 움직임을 시작한 건 마케도니아군의 오른쪽인 바로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분명히 페르시아는 나를 가장 의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일부 병력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렉산드로스의 예상은 정확하게 적중을 하죠.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로스를 맨투맨 하기로 했던 페르시아의 좌측 날개, 즉 좌익의 기마군단을 이끄는 베소스 총독이 알렉산드로스를 따라 같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애초에 먼저 선제 공격으로 알렉산드로스 군을 쌈싸먹으려 했었던 다리우스의 계획이 약간 처음부터 어긋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 군대가 한꺼번에 공격해서 상대를 싸먹어야 하는 게 우리 군의 전략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알렉산드로스가 옆으로 빠져나갈 줄이야. 에이, 어쩔 수 없다. 나머지 부대들이라도 총 공격을 시작한다. 먼저 맨 앞열의 비장의 무기부터 출동시켜라.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군의 비장의 무기 맨 앞열의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가 먼저 출동을 시작합니다. 자, 과연 이 비장의 무기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을까요? 정답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입니다. 왜냐? 알렉산드로스가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의 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의 낫전차 부대는 좌우 방향 전환이 힘든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돌진해 올 때 우리는 그저 병사들의 간격을 벌려서 그대로 낫전차가 직선적으로 지나가게 한 뒤에 포위해서 활과 창으로 말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된다. 또한 코끼리들은 매우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는 있으나 사실 코끼리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민하고 겁이 많은 동물들이지. 우리 중무장 보병들이
장교들이 긴 창으로 고슴도치 대형을 촘촘하게 하여 팔랑크스 진영을 만들고 만약에 물러서지 않고 바로 단단하게 그 진영을 펼친다면 코끼리들도 지레 겁을 먹고 오히려 도망칠 것이다. 알렉산드로스의 예측은 완벽하게 적중하였죠. 낫전차들이 직선적으로 앞으로 돌격해올 때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간격을 휙 벌리면서 그 전차를 피하게 되고 지나간 전차들은 화살과 창에 말이 맞으면서 결국 전차가 부서지게 됩니다. 또한 코끼리 부대 역시 단단한 팔랑크스 고슴도치 진영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전진을 거부한 채 오히려 전장을 이탈하게 되죠. 이렇게 다리우스가 굉장히 기대를 했던 비장의 무기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는 매우 손쉽게 무력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비장의 무기들마저 무력화되었단 말인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구만.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우리 페르시아는 강력한 양쪽 날개인 기마군단을 가지고 있지. 그들을 믿어보자. 다리우스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지게 될까요? 일단 페르시아의 우측 날개인 마자이오스가 이끄는 기마군단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들의 타겟은 당연히 마케도니아의 왼쪽 파르메니온이 이끄는 테살리아 기병대였죠. 마자이오스는 압도적인 물량과 공격력으로 파르메니온과 테살리아 기병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페르시아의 최정의 엘리트 기마군단이다. 이번만큼은 절대 패배를 용납할 수 없다. 마케도니아의 좌익을 반드시 무찌르자. 이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이 생각보다 상당히 선전을 하게 되면서 좌측의 파르메니온 쪽 진영이 굉장히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 쪽에 있던 알렉산드로스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을까요? 역시나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베소스를 유인했던 알렉산드로스 역시 드디어 베소스와 함께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우스가 알렉산드로스의 맨투맨 마킹을 맡길 정도로 기대를 모았던 베소스의 기마군단은 생각보다 알렉산드로스의 부대에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요. 결국 페르시아의 오른쪽 날개인 마자이오스는 굉장히 생각보다 선전을 하는 모양새를 띠게 되고 좌측에 기대를 모았던 베소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기병을 맞아서 치열한 전투를 하지만 고전을 하고 있던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앞줄에 있던 비장의 무기인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가 나가리가 된 후 다리우스는 그 뒤에 있던 중앙 보병에 전진을 명령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알렉산드로스는 베소스 총독이 맡고 있으니 우리 중앙군도 이제 전진한다. 마케도니아의 중앙군을 압박해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우측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과 함께 적을 포위해서 섬멸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의 중앙군이 이동을 하게 되고 마케도니아의 자랑인 고슴도치 진영으로 유명한 팔랑크스 대형의 중무장 본병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양쪽과 중앙 모든 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알렉산드로스는 매 눈으로 적의 약점을 간파하게 됩니다. 다리우스를 지키고 있던 중앙군이 전투를 치르면서 상대적으로 방어가 약해졌다. 이 틈을 놓칠 수 없지. 상대방 베소스는 우리 별동대와 일부 기병대로 발을 묶어놓도록 한다. 나머지 최정예 기병인 헤타이로이는 나를 따르라. 이랴! 상대방의 약점을 꿰뚫어본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자신과 그 다음에 자신의 최정예 기병 부대인 헤타이로이의 일부를 떼서 다리우스가 있는 중앙 쪽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알렉산드로스를 맨투맨 맡았던 일진 담당인 베소스 총독은 당황을 하였겠죠. 알렉산드로스가 중앙으로 치고 달리기 시작한다. 안된다. 우리도 따라잡아야 한다. 베소스 총독님, 지금 마케도니아의 기병대와 별동대가 워낙 거세게 저항하고 있어서 저희는 도저히 알렉산드로스를 쫓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마케도니아의 별동대는 매우 용맹하고 민첩하여 도저히 쉽게 떼어날 수가 없군. 이 찰거머리 같은 녀석들. 어쩔 수 없다. 알렉산드로스를 쫓는 건 일단 포기한다. 대신 우린 여기에 남아서 이 찰거머리 같은 별동대 녀석들을 모두 해치우도록 하자. 결국 이 베소스 총독은 알렉산드로스를 쫓아가는데 실패하게 되고 이 알렉산드로스의 별동대에 발이 묶여서 결국은 다리우스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이 전투의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최정예 기병 헤타이로이 부대다. 그대들은 나 알렉산드로스와 친구이자 전우와도 같은 사이라 할 수 있지. 이제 기회는 왔다. 저기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가 보인다. 이번에는 반드시 다리우스를 완벽하게 잡고 승리를 쟁취하자. 가자!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최정예 기병인 헤타이로이는 바람같이 다리우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단숨에 페르시아의 중앙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는 이전의 전투였던 이소스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중앙군들을 부수면서 점점점 다리우스에게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다리우스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소스 전투의 트라우마를 과연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 귀신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또 다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맨투맨 마킹을 맡았던 베소스 총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누가 저 알렉산드로스를 막을 것이냐?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안돼. 나는 알렉산드로스를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다. 도망치자. 도망쳐. 다리우스는 자신을 향해 또다시 다가오는 알렉산드로스를 결국 견디지 못하고 똑같이 이소스 전투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총지휘관인 황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게 되자 상대적으로 잘 싸우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중앙군 역시 퇴각을 결정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좌측 날개였던 베소스 총독 역시도 알렉산드로스의 별동대를 무찌르지 못한 채 황제가 도망가는 것을 보자 같이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페르시아의 우측 날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싸우고 있었던 마자이오스의 기마 군단이었는데요. 마자이오스의 기마 군단은 굉장히 용맹하게 파르메니온 쪽의 테살리아 기병을 압박하면서 그들을 거의 포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결국 파르메니온은 견디지 못하고 알렉산드로스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만큼은 다리우스를 꼭 잡고 싶었지만 나의 소중한 군대와 오른팔 장군인 파르메니온을 잃을 순 없다. 그들을 구한 것이 먼저다. 가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또 다리우스를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오른팔인 파르메니온 장군을 구원하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헤타이로이 부대가 마자이오스의 뒤에서 후방을 치게 되자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를 맞게 된 마자이오스의 기마 군단 역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페르시아군은 이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괴멸적인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되고 또다시 알렉산드로스는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혼까지 쥐어짰던 다리우스 3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기약 없는 도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기원전 500년경부터 당대 세계 최강으로 군림했던 대제국인 페르시아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완벽하게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이제 그의 눈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뭐 엄청나게 넓은 땅도 이제 차지하게 되었고, 또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거든요. 고대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를 쌓기 위해서는 비옥한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는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의 곡창지대를 두 개나 갖고 있던 나라였어요. 당연히 이것을 기반으로 엄청난 황금과 보물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드로스 밑에 있던 그의 장군들과 부하 장병들은 페르시아 정복전쟁 이후에 더 이상의 정복전쟁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충분한 땅과 황금을 얻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누구냐? 정말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당대 최강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8년 만에 모두 무너뜨리고 고대 최고의 명장이자 전쟁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그런 인물이죠.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나는 이 세상을 모두 정복하고 진정한 신의 아들임을 반드시 증명해내고 말 것이다.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엔 세상의 끝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다. 이처럼 알렉산드로스는 절대로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던 왕이었어요. 결국 부하들의 기대와는 달리 알렉산드로스는 이 페르시아 제국 정복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결국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더 동쪽에 있던 지역, 즉 인도 지역까지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실 알렉산드로스가 살던 이 고대 시대는 굉장히 문명 자체를 갖고 있던 나라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이 지구촌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세계관이 작았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당시 알렉산드로스와 그 그리스인들은 이 세상의 동쪽 맨 끝이 인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그 인도조차도 원래는 엄청 인도가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이 인도를 그렇게 큰 나라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의 파키스탄 정도의 그런 적당한 크기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 인도를 약간 쉽게 생각하고 정복하기로 했던 것이죠. 사실 지금은 생각해보면 이 알렉산드로스의 이 인도 원정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무모한 원정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알렉산드로스와 그리고 그의 젊은 장군들 그리고 부하 장병들 사이에 점점 갈등이 커지게 되는데요. 8년 동안 왕을 위해 미친 듯이 싸웠고 이제 세계 최강 페르시아 제국까지 정복했는데 또 싸운다고? 이건 좀 진짜 아니지 않나? 이렇게 동쪽으로 계속 전진하는 동안 알렉산드로스의 병사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던 와중에도 알렉산드로스는 이 동쪽으로 계속 진군을 하여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인더스강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일단 이 인더스강은 이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역을 경계로 나누는 어떤 그런 큰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 중 하나가 바로 인더스 문명이죠. 이 인더스 문명이 탄생한 지역도 바로 인더스강 지역인 것이죠. 이렇게 유서 깊은 인더스강의 북쪽 지류가 있는데 이 북쪽 지류를 히다스페스 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는 인더스강의 북부 지류인 히다스페스 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다스페스 강은 인도의 북부 지역인데 이 인도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포로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포로스 왕과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어떤 큰 전투 중에 마지막 전투를 할 수 있는 이 히다스페스 전투가 이 포로스 왕과의 대결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원전 326년 5월 히다스페스 강가에서 알렉산드로스와 인도의 포로스 왕이 마주하게 됩니다. 양쪽 군대의 규모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알렉산드로스 군 측은 보병 4만 그리고 기병 4천으로 총 4만 4천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북부의 왕 포로스의 군대를 살펴보면 일단 보병은 3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정, 그리고 기병은 6,000기, 그 다음에 덧붙여 특수부대가 있었는데 전차 500대와 코끼리 400마리로 총 4만 8천에서 5만 명가량의 병력이 포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상대 병력의 규모를 듣자마자 굉장히 기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 사실 알렉산드로스는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전투를 페르시아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마치 지금의 중국처럼 약간 인해 전술이 주 전법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제국과 싸울 때는 항상 자신이 훨씬 더 적은 수의 병력으로 페르시아의 어떤 대물량 공세를 이겨내야 했던 그런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가 자신과 어떤 비슷한 병력의 규모로 도전을 해온 것이고, 게다가 알렉산드로스는 이미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까지 정복을 한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는데 그 명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던 이 포로스 왕의 기백과 도전 정신을 굉장히 높이 산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규모의 군대로 도전해오는 적은 처음이구나. 하하, 즐겁다 즐거워. 인도의 왕 포로스여, 이 알렉산드로스가 당신의 기백에 맞춰 전력으로 상대해주마. 하지만 북부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이 포로스라는 인물도 결코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히다스페스 강은 폭이 1km가량 되는 생각보다 큰 강이다. 이곳을 건너기 위해서는 깊은 수심과 물살을 이겨내야 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강을 건너자마자 아직 대열을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포로스의 군대는 코끼리 200마리 부대를 앞세워서 알렉산드로스가 주둔해 있는 본진 바로 강 건너편 맞은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로스가 히다스페스 강을 건널 경우에 바로 노리고 있다가 코끼리 부대 200마리를 앞세워서 이 강을 건너는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를 짓밟으려는 의도였죠. 그리고 이러한 포로스 왕의 의도 역시 알렉산드로스가 모를 리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알렉산드로스는 일명 허허실실 작전을 펴게 되는데요. 여기서 허허실실이란 상대의 방심을 이용해서 실익을 챙겨 먹는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상대의 방심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알렉산드로스는 일단 자신의 군대를 두 개의 부대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군대를 제1군과 제2군으로 양분한다. 제1군은 나 알렉산드로스의 지휘 아래 기병을 주 전력으로 한 발빠른 부대 위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제2군은 일단 본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추후 내가 신호를 내리면 그때 강을 건너 같이 협공하도록 한다. 자, 이렇게 제1군과 제2군으로 군대를 양분한 알렉산드로스는 제1군은 자신이 맡았고 2군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장인 크라테로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2군은 원래 위치였던 본진에 그대로 주둔하게 되고, 이 2군은 포로스 왕이 보이는 가운데 꼼짝 않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자신은 발빠른 제1군을 이끌고 본진을 떠나서 히다스페스 강 북부 지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제1군을 이끌고 이 히다스페스 강 북부 지역을 이곳저곳 쑤시면서 계속 강을 건너는 척 신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그 알렉산드로스의 본진 바로 강 건너편에서 알렉산드로스가 강을 건너기만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던 포로스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도대체 알렉산드로스는 언제 강을 진짜 건너는 것이냐? 위치도 계속 바꿔서 시도를 하고 있으니 도저히 감을 잡기가 힘들군.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구나. 사실 알렉산드로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포로스가 강을 건너는지 마는지 헷갈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사실은 알렉산드로스가 진짜 강을 건너기 좋은 지점을 찾고 있던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지점을 찾아본 끝에 진짜로 강을 건널 만한 좋은 지점을 찾게 된 것이죠. 좋았어. 드디어 강을 건너기 좋은 장소를 찾았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강의 폭도 좁고 물살도 약하군. 포로스 왕이 알아채지 못하게 우리는 밤중에 몰래 빠르게 이곳을 거두도록 한다. 모두들 준비하도록.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제1군은 히다스페스 강의 지류가 흐르던 북쪽 지역에서 밤중 도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건너고자 했던 지점이 강의 건너편이 아니라 강의 중간에 있던 어떤 섬과 같은 모래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톱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는 이 폭이 좁고 물살이 약한 곳이 바로 강 건너편인 줄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겼군.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나 알렉산드로스가 앞장서겠다. 모두들 최대한 빠르게 나머지 강을 건너 반대편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당황한 상태였지만 이 모래톱에서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앞장서서 다시 건너편으로 빠르게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도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강을 건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게 되고 시간도 지체가 되면서 병사들이나 말이나 장비들도 일부 떠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죠.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제1군은 결국 힘겹게 히다스페스 강의 지류를 건너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알렉산드로스가 간신히 강을 건너는 사이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면서 인도의 북부왕 포로스도 결국 이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포로스 왕 몰래 강을 건너고자 했던 이 원래 알렉산드로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 것이죠. 알렉산드로스 녀석, 우리 몰래 강을 건너려고 했군. 나의 아들아, 너에게 당장 발빠른 기병 2000기를 주겠다. 알렉산드로스는 강을 건넌 직후라 상당히 지쳐있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군에게 타격을 주고 오거라. 이렇게 해서 포로스의 아들이 이끄는 기병 2000기와 막 강을 건너서 아직 전열이 재정비되지 않았을 수 있는 알렉산드로스 제1군이 전초전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 외로 알렉산드로스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사실 보통의 군대였다면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군대가 혼란에 빠지거나 전열이 흐트러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하지만 전쟁의 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남달랐던 것이죠. 굉장히 힘겹게 강을 건넌 직후였지만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전혀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고 완벽한 조직력을 선보이면서 빈틈이라 생각하고 쳐들어왔던 포로스의 아들과 그의 기병 2000기를 완벽하게 물리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로스 왕도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원래는 코끼리 200마리를 단단히 앞세워서 강을 건너는 알렉산드로스를 기다렸다가 바로 짓밟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틀어졌군. 이미 알렉산드로스의 제1군이 북쪽에서 강을 건너 이쪽으로 남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제2군 같은 경우 아직 본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도 군대를 양분해서 양쪽을 상대하는 수밖에 없다. 주 전력군은 나 포로스를 따라 북쪽에서 남하하는 알렉산드로스를 맞이하도록 한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언제나 이 포로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포로스가 드디어 움직이는군. 이 순간을 기다렸다. 포로스는 코끼리와 낫전차 등 덩어리가 큰 부대들이 많기 때문에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장점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포로스의 양쪽을 공격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이끄는 제1군을 또 한 번 양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병과 또 발빠른 해병대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기병을 이끌게 되고 나머지 부장들에게는 해병대를 맡겨서 기병은 포로스 군대의 오른쪽으로 그리고 해병대는 왼쪽으로 파고들면서 양 갈래로 나뉘어서 포로스의 군대를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양쪽으로 포로스의 전진 부대를 압박하는 사이 본진에 있던 크라테로스는 드디어 강을 건너 포로스 군대 뒤를 치도록 한다. 알렉산드로스의 작전은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되었고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둔했던 포로스의 군대는 알렉산드로스의 세 개로 나눠진 부대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결국 세 방향에서 포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알렉산드로스의 예측과는 달리 정말 코끼리 200마리가 아주 용맹하게 싸우면서 예측 불허의 힘을 발휘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포위 공격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포로스의 군대는 하나둘씩 쓰러지게 되었고 코끼리 부대 역시 200마리 중에서 80마리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인도의 북부 지역의 왕 포로스는 수많은 상처를 입고 정말 자신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우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결국 포위망이 점점 더 좁혀지게 되고 포로스 왕은 상처를 입고 싸우다 지친 나머지 기절을 하게 됩니다. 남은 80마리의 코끼리 부대 역시 포로스 왕이 쓰러지게 되자 모든 코끼리가 무릎을 꿇고 항복 의사를 표하게 되죠.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와는 달리 인도의 북부왕 포로스는 정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알렉산드로스는 적잖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포로스 왕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포로스가 대답합니다.
끝까지 나를 왕으로서 예후해달라. 죽더라도 왕으로서 당당하게 죽고 싶다. 알렉산드로스는 끝까지 명예를 갖고 당당한 이런 포로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좋다. 당신을 인도 북부의 왕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주지. 당신의 영토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포로들도 풀어주겠다. 대신 나 알렉산드로스와 피를 맺은 형제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인도 북부 지역의 왕 포로스는 알렉산드로스와 동맹을 맺게 되면서 알렉산드로스의 북부 인도 원정은 무사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